네, 안녕하세요. 러닝베스트 박세라 대표입니다. 지금 화면이랑 음성 다 정상적으로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런 라이브 강의하는 부분이 이제 저가 오늘 하면 세 번째잖아요. 서투고 그래서 저번 4월 달에는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들 많이 당황들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앞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3월부터 해서 저희가 매월 셋째 주 한 금요일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 부분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좀 명확하지도 않고, 아직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지를 못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자 분들 중에서 저희 유료 회원들이 신청해준 케이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좀 선택을 해서 최대한 그 케이스 중심으로 리포트를 활용하는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해드렸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청 케이스가 실제로 상담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언을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아직 뭐 미팅 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미리 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CO 리포트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좀 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가이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신 거라서 정보 자체가 사실 뭐 디테일하게 신청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좀 그래도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라 그러면 자세한 좀 현황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이드를 드릴 때 좀 더 깊이 있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건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뭔가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컨설팅을 실제 진행하시는 신청하신 저희 회원분들이 방향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 포인트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핵심 주제는 자녀에게 이제 가업을 승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느 정도 회사가 20년, 30년 정도를 운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녀한테 뭐 승계가 완벽하게 되든 아니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검토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또 회사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전략이 필요한 단계든 어쨌든 이제 상속과 가업 승계 쪽에 조금 니즈가 있으신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아마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고객들을 만나신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급금 케이스를 먼저 그 상속이랑 그다음에 가업 승계하기 전에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가지급금이 10억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연중 내내 이게 매년 거의 잔액으로 있는 상태니까 연간 이자만 인정 이자만 하더라도 4,600만 원이 나오겠죠. 아시겠지만 당좌 대출 이자율 4,6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대표님 급여도 올라가고 뭐 소득세 뭐 사대보험료도 늘어나는 거고 뭐 등등등이 있고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정말 이게 수십 년째 지금 묵혀있는 가지급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대표님의 니즈가 아주 간절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그러면 대표님은 이 컨설턴트만 만나신 게 아니죠. 뭐 다른 세무사하고도 논의를 해봤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뾰족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로 회사 내 가지급금은 많은데 또 회사 내에 현금성 자산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또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찾는 거가 또 어려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이 원래는 아버님한테 이 회사를 과거에 좀 승계를 받으셔서 지금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당연히 이제 배우자도 있는 상태이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설립일자가 97년인 거죠. 대표님 나이가 45세인데 97년이라는 거는 이제 이때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자녀분이 이제 30대가 됐었을 때 회사를 이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4억 정도 지금 되는 회사이고 이
보시면은 이제 업종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사업으로 자본금 한 게 이제 업종의 그런 이제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주주와 임원 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 저희가 이제 코데이터 한국평가데이터의 데이터를 가져왔었을 때 이 소위 말하는 관계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거는 좀 추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주주 현황과 임원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 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시오 파트너의 등기부 등본이 또 자동으로 안 쳐지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생년월일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조땡엽님이시면 위에 보면은 한 48년생,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은 쪽에 조완땡님이 있는 거고 또 뭐 50년 그 즈음의 나이에 김먼땡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분은 부모님이라고 판단을 하실 거고 또 나이가 비슷한 한두 살 더 어린 조땡진님이 있었어요. 그럼 이분은 또 동생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주주 현황을 봤었을 때 설립일은 97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발기인 요건이 당연히 3명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다 가족으로 구성된 그런 기업이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명주주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보시면 임원에도 그대로 또 다 현황을 보시면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5개년치 재무 현황 개요를 쭉 한번 보면은 2021년, 2022년 그냥 요 잘 모르셔도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이제 2, 3년 사이에 회사가 매출의 부분이 조금씩 이제 급감을 했던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매출액은 과거에도 뭐 더 낮았던 적도 있죠. 근데 아니, 과거에 더 높았던 건 아닌 비슷한 적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수익률, 이익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비율도 대충 볼게요. 일단 안정성 지표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상에 이 회사의 재무적인 기초 체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부채 비율이나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한 대출금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자 보상 비율이 저렇게 위험으로 나오지? 그만큼 실제로 부채 비율이 크지 않음에도 대출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이제 이 이자조차도 벌어서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화를 하기 쉬운 자산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을 이제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이잖아. 좋은 거 아니야? 우수네?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비상장 기업에서는 이 유동 비율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동 자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우리 대표님 가지급금도 자산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가지급금이 10억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자산에 고스란히 들어가서 근데 사실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10억 원을 현금으로 넣기 전까지는 숫자상 장부상에 있는 정말 허황의 숫자, 부풀려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중 비율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걸 좀 계산해보고 싶다. 그럼 유동자산에서 오히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빼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는 앞에서도 5년치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다 위험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익률상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뭔가가 성장을 했느냐의 여러 지표들을 자기 자본이나 유동자산 매출액을 다 봤었을 때도 이 지표에 다 위험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잘 굴려서 매출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그나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비율은 저는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최초의 초회 상담을 하실 때는 우리 대표님 입장은 이게 자기 회사 거기 때문에 비율 하나하나가 업종과 비교했었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업종 평균과 해당 업체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그 표준 비율은 업종과 비교한 게 아니라 소위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계속 기업의 이제 사업성 관점에서 여기 이제 저희가 써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그 가이드에 비교해서 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가이드라는 건 어쨌든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이 각각의 지표에 대한 어떤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하고 표준 비율과 비교했었을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업종과 비교했었을 때, 그다음에 전문가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었을 때 보여주고 있고, 이 위험 시그널이나 그 부분은 이 표준 비율과 비교했었을 때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번 다시 복습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상세목이 들어가면은 이 비율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넘어가고요. 보면은 이제 요약 재무 상태표에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회사가 그동안에 벌어서 쌓아놓은 미처분 이익을 볼게요. 일단 업력이 오래된 회사니까 뭐 작년에 뭐 손실이 나고 최근에 안 좋았다 하더라도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체는 이제 16억 정도. 그래서 16억 안에서 여러분들 뭐 배당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식 취득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 배당도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익준비금에 숫자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6억이었고 그래서 다 16억이 현금으로 있으면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금 및 금융상품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현금성, 뭐 단기 금융상품, 보통예금 이걸 다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4천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3년 연속 잔액을 보면은 이렇게 거의 10억 원대가 거의 균일하게. 근데 계속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지금 거의 뭐 20년 정도 넘게 3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지만 매년 조금씩 가지급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하셨을 때는 이게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고 또 궁극적으로 이 회사를 이제 자녀분한테 최종적으로 다 100% 물려주고 싶은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했었을 때 이 회사의 가지급금을 정리를 하면서 그냥 회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뭔가 사업체로 설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도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유지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조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따 제가 가지급금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지급금 때는 어마무시하고 사실 10억대 매년 계속 증가를 할 거고 그런데 회사에 현금이 여러분 없고 이 가지급금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큰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정산을 왜냐면 상계에 퉁을 치는 거니까 회사에 현금이 없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세금만 부담을 해서 그나마 가장 큰 금액을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퇴직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로 대표님 같은 경우도 회사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감안을까지 해보면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임원에 대한 급여가 뭐 1억 7천인데 이 급여 안에는 보시면은 실제로는 대표님이 급여로 수령하시는 것도 있을 거지만 아까 가지급금 인정 이자, 그러니까 원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은 대표님이 자기 돈으로 현금으로 이자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죠. 보통은 이 이자 부분을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해서 급여로 처리를 해서 그 부분만큼을 이자 부분과 이제 상계를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 임원 급여에는 그 대표님이 상여로 추가로 인정이자를 납부하기 위해서 받은 게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이제 감안을 했었을 때 아마 이 대표님은 소득세라든가 사대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약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보험료가 연간 3천만 원씩 납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의 규모 수준을 봤었을 때는 뭐 저희 보장성 뭐 경영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꽤 큰 금액을 가입을 해서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규모를 봤었을 때는 그 종신보험
또 있을 수 있지만 뭐 경영 정기보험 중에 좀 사이즈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규모가 일반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크게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법인 계약이 있는 상황이라는 좀 유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자 수익이 이 회사가 제조업인데 어디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바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받는 인정 이자를 입금으로 이제 수익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재무제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6년째 경영 기간인 회사이잖아요. 대표님의 나이는 45세지만 아버님한테 이거를 이제 승계를 받은 거를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포함 사항을 보시면 대표이사가 이제 변경된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 충분히 유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할 것이냐, 승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지금처럼 수익성도 악화되고 모든 게 정지되고 오히려 하락세를 걷고 있는 이 사업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사업을 이제 검토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이 단계이다. 이건 보지 않아도 이런 유사한 회사들은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유아선에서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는 이제 이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가장 큰 거죠. 보시면은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요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에 획기적인 가지급금 해결책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사 항상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개인 자산으로 직접 회사에 10억 원을 갚으실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대표님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매년 급여라든가 배당금을 조금씩 받아서 그 부분을 일부를 이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니까 이 회사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주주 현황을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아까 주주 현황을 보면 대표님이 3%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가족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이게 업력이라든가 가지급금 규모를 봤었을 때 저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이제 대표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버지가 대표이사일 때부터 해서 계속 쌓여 있어서 대표자가 바뀌면서 승계받은 가지급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기업이고 저 가지급금은 본의 아니게 이제 이 대표님이 이 한 아들 중에 한 명이 대표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떠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균등 배당을 하더라도 가족 분산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세금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배당금을 균등으로 받은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근데 이것도 만약 가능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금이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회사가 가지급금이 많고 현금 여력도 좀 있고 근데 주주가 좀 가족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좀 배당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이 대표님께 좀 전달이 돼가지고 왜냐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 각각 몇 천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증여를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매년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가지급금을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현금이 없어서 요 카드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이거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거죠. 회사를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퇴직금을 실제로 은퇴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 지급 배수를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가지급금을 한 번에 어쨌든 회사를 정리를 할 때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들은 그 가지급금을 정리를 해야지 법원에서 청산 승인이 나서 청산 등기를 하고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급금은 마지막 순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크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이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게 자기 주식 활용하거나 특허공헌을 활용을 한 건데 이 회사의 경우로 봤었을 때는 일단 저는 퇴직금 상환으로 하는 게 가장 큰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으로 상환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급금과 관련돼서
실제로 어떤 부담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부분은 아까 이자 수익으로 잡아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대표이사는 아까 급여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 지금 여기에는 제가 4대 보험료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4대 보험료도 늘어나는 그런 이제 불이익이 있다라는 설명을 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자본금이 4억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이렇게 3억 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소각을 하는데, 주주들의 이익 소각을 하는데 원래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제 소각을 하는 우리가 그런 컨설팅을 그동안 했었는데, 이때에는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양도 차익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균등으로 모든 주주들이 잘 이제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데들, 아니면은 대표님이 이제 혼자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액면가로 이익 소각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본금이 어느 정도 3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익 소각을 활용을 하면 액면가로 취득한 거에 액면가로 회사에 넘기는 거니까 세금 없이 뭐 자본금은 4억 원을 유지를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뭐 한 3억 5천 정도를 요런 신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줄이고, 그렇지만 이 자본금은 4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요. 이익 소각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 대표님 가지급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의 지분율이 2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억 원을 소각을 한다라고 해도 대표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2,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500만 원이랑 그 가지급금이랑 이렇게 상계를 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아주 이제 적은 포션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3억 원 정도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이제 화끈하게 좀 많은 금액을 해결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뭐 그나마 이 회사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한테 이제 지급된 그 자기 주식 취득 대가 부분을 대표님이 뭐 예를 들어 빌려오는 방식으로라고 해서 하더라도 뭐 3억 원 넘게를 한 번에 세금 없이 회사에서 빼온 돈으로 가지급금을 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잔고가 없다라는 저희가 이제 발목이 잡힌 부분이어서 균등 배당을 활용하기에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신이익 소각을 하더라도 대표님 지분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하기는 쉽지 않다. 가지급금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니까 17억 원으로 나와요. 17억 원이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 17억 원을 계산하는 주식 가치에 저 숫자에 불과한 가지급금 10억 원이 딱 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가지급금을 빼면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근데 어쨌든 회사를 정리를 하려 치더라도 이 가지급금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조금 제안을 좀 그동안에는 좀 말씀을 안 드렸던 방법인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보니까는 31%, 22%씩 29% 이게 두 분 다 나이를 봤을 때는 등기부등본 봤을 때는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배우자의 6억 증여 공제를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 부모해서 각각 5천만 원씩의 증여 공제를 10년 이내 쓴 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1억 5천을 증여받고 그럼 5천만 원 공제해서 1억 원에 대해서까지는 10% 증여세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머님한테도 1억 5천 원, 그럼 총 3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2천만 원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인정이자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3억 원 부분을 이제 대표님이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시가는 현재 시가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대표님 것만 시가로 자기 주식 취득을 했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여기서 발목을 또 하나 잡는 게 증여세를 2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게 또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배우자 공제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위에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의 증여 공제도 활용을 해서 그걸 증여를 받아서 자기 주식 이익 소각을 또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값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기업의 미래 시뮬레이션이 나올 수 있게끔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가정값으로 적용된 게 이 회사에 맞지 않게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기업 가치 평가 가정 정보 들어가서 항상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직전 연도 평균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 상승이 너무 낮아가지고 일단 업종 평균으로 좀 바꿔서 그래프가 좀 우상향하는 모양새로 뭐 미래 시뮬레이션이 나오게끔 하긴 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미래적인 낙관을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좀 사치이고 가지급금 해결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번 회사마다 이 가정치는 한번 꼭 확인해서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취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배우자 거를 지분이 이미 초창기 때 증여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 지분을 증여받아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배우자 증여받은 주식이 있으면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서 가지급금 상계하는 그게 이제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 배우자 자리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거를 이미 그 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거를 증여받아서 그거 증여받은 주식을 자기 주식 취득하면서 가지급금이랑 상계를 하는 그거를 1차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아까 주주관계에서 배우자한테는 증여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2, 3년 뒤에 배우자한테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표님이 또 증여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동시에 부모님 거를 대표님이 증여를 받고 동시에 또 지금 현재 대표님의 지분 중에 일부를 뭐 10% 정도라도 배우자한테 지금 6억 원 증여 공제를 쓸 수 있으면 지금 증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증여를 해놔서 이익 소각을 이제 또 지금 올해 다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뭐 좀 시간을 두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배우자 그 지분을 다시 대표님이 증여를 받아오면서 그때 가지급금이랑 지금의 이 방식처럼 상계를 할 수 있는 카드도 일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이제 많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대표님 지분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 대표님이 100%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6억 원어치를 증여를 하겠는데 우리 대표님 지분이 아까 2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10% 정도 하면 아마 한 2억대 정도인 것 같아서 그것도 나중에 쓸 카드로 배우자한테 이번에는 이제 증여하는 부분도 같이 이때 고려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특허권을 활용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무작정 대표님이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을 해서 회사에 팔면 이게 금액이 이제 비싸게 잘 팔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특허권이 가치 평가가 의미 있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억 정도 나오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제 약식 계산으로 대충 특허권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가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님도 이 에버리지 평균에서 튀지 않도록 감정평가를 하실 때 가정값들을 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대략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는 이 특허권을 굳이 힘들게 출원 등록까지 해서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감정평가해 보면 금액이 크지 않게 나오니까 과연 이제 그 고생 대비 또 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보통 이거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최소 1억 이상 어느 정도 크게 의미 있게 좀 나와야지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퇴직금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전 정보 주신 거 보니까 대표님의 지금 받으신 연봉이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급여가 1억 7천 정도였는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2억 원으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서 요거는 뭐냐면 세법 한도, 배수 한도가 저희가 2019년 이전과 또 이렇게 2011년 이전 해서 계속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퇴직금 지급 배수는 얼마든지 회사가 재량으로 6배수, 7배수, 8배수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받는 수령을 할 때 퇴직 소득으로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 소득으로 최대한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법상 그 퇴직 소득 한도와 퇴직금 지급 배수 자체를 일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에 여기 들어가면 가정값이 또 조정도 할 수 있고 기본값으로 세법 한도랑 동일한 값은 저희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오거든요, 리포트에.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당장 뭐 올해 회사를 정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퇴직금이 5억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미 예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퇴직금 지급 배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값을 한번 집어넣어서 반영을 해보시고 그게 지급 배수가 막 5배수, 6배수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퇴직금 세금 부담률이 뭐 20% 훌쩍 넘게 너무 크게 나온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회사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세법 한도와 동일하게 지급 배수를 축소 조정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축소 조정을 해서 바로 퇴직금 지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게 문제이지. 그래서 한 요 정도 부분은 일시에 그나마 퇴직금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큰 금액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카드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지금 조금 아직 확신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지금 대표님의 아버님이 원래는 예전에 대표이사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사내이사로만 내려와서 있으신데 대표님의 아버님을 다시 각자 대표나 뭐 공동대표로 올려서 이 가지급금 기존의 회사에 쌓여 있는 거를 사실 이건 대표자의 몫인 거지 누구 대표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급금을 한 명을 대표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를 집어넣어서 분산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도 지금 100% 이게 확신이 안 돼서 지금 세무사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세무사님들인데 제가 이걸 어제부터 여쭤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혹시 오늘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세무사님도 계시는데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정리를 할 때 이 대표님의 아버님도 회사를 근속하신 기간이 기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퇴직금, 그 다음에 아드님의 퇴직금 부분을 이 세법상 한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세금 부담을 줄여서 가지급금을 양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10억대니까 사실 아들의 이 대표이사님의 퇴직금만으로도 지금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으면 신청하신 분께 그리고 다음 라이브 강의 때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지급금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내용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을 이제 하고 계시고 보시면은 대표님의 이제 나이가 72세이신 거죠. 95년 굉장히 이제 올해 설립일이 오래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있고요. 현재 아들한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주식 지분을 하신 상태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자체는 100%다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한 명이 아니라 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딸들의 사위를 굉장히 우리 대표님이 좀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돼서는 딸들 사위가 쳐다보지도 못하게 좀 그렇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회사를 아들한테 이제
다 이전을 하려면 승계를 하려면 뭐 가업상속 공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서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근데 또 듣다 보니까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보니 요거는 좀 활용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업력도 오래되고 뭐 했지만 그리고 회사가 부동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가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주식 가치를 계산을 해보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뭐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50억이 안 나온 회사들 경우에는 굳이 사후 관리가 있는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자녀한테 이제 지분이 세금을 좀 최대한 적게 되는 방법에서 넘길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정도 회사의 규모는 이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자녀한테 어쨌든 가업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일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주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호 땡 이분이 지금 현재 아버님이신 거고, 그 다음에 임윤 요분이 이제 아드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이 24%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미 아들한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57%를 이제 뭐 증여든 이렇게 해서 이전이 주식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등기부등본을 봤었을 때 이 임원들이 또 이 주주들이 임원으로도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김땡님은 이제 배우자 그리고 또 배우자도 역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전형적인 지금 이제 가족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율 자체를 보면은 지금 아드님한테 이미 이제 임원으로 사내이사로 있는 아드님이 57%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본인의 24%, 그다음에 배우자의 19%도 다 온전히 아들한테만 이 회사를 100%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표님이신 상황이에요. 회사의 전반적인 그 재무 현황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케이스에서는 좀 생략을 하는데 그 느낌만 보시면 매출 이익률이 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익률 자체는 3개년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가 다 보시면은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성장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미처분 이익잉여비 회사가 오래된 회사니까 여기도 한 47억 원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크지 않죠. 근데 다만 이 회사는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장기 금융상품이랑 기타 투자 자산에 이건 또 뭔가의 금융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모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규모가 뭐 10년짜리 저축성 보험인 것 같진 않고 뭔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회사의 측면에서는 현금성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하나도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뒤에 제가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매년 균일하게 퇴직급여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 흐름도 아니에요. 그 말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DC형에. 근데 충당부채를 안 쌓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직원 수를 보니까 30명이 넘었어요. 근데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지금 여기 이제 안 쌓여 있는 거고 부채로도 안 잡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조금 직원들의 퇴직금을 만약 회사가 뭐 정리가 된다거나 뭔가 대표님의 요구의 상황들이 발생됐었을 때 아니 회사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에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정도 회사의 상시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퇴직연금도 여러분들이 좀 제한을 하실 수가 있으면 과거 분거를 한꺼번에 퇴직연금에 넣을 수는 없어요. 회사에 현금 여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과거 분거만이라도 과거 분거는 이제 남겨놓더라도 장래분에 대해서는 좀 쌓을 수 있도록 해서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보니까 이 자본의 감자차손이 5억 7,500만 원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자본금이 5천만 원인 회사가 이 감자차손을 했다는 거는 유상 감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2,500만 원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감자차손이 5,700
5억 7천만 원인 거 보니까 6억 원 정도 시가상당으로 해서 유상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유상감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익 소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래서 특별히 이때 당시에 유상감사를 한 이유가 있어. 2022년에 한 것 같은데 이익 소각을 한다는 게 유상감사를 했나?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제 보험료가 1억 7천만 원 넘게 납부가 되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뭔가 큰 금액의 법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자 비용이 4천만 원대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자 비용을 커버를 하기에도 지금 약간 이제 영업이익이 낮다 보니까 이제 급급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라이프 이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 것.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아들한테 이 회사를 온전히 다 넘겨주는 그 컨셉.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상속 및 가업 승계를 메인 테마로 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은 주식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4억 나온 부분을 이 회사가 보니까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의 시가 와 장부가의 차이, 평가 차익 부분이 고려가 안 됐어서 조금 더 과소평가가 되어 있었지만 그거를 설령 뭐 플러스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 규모로 봤었을 때 이 정도의 기업 규모는 가압상속공제를 굳이 사후관리까지 있는 그걸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대표님 거랑 이 배우자 거를 우리 아들한테 다 세금 가장 절약하는 방법으로 마저 다 넘겨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냥 솔루션을 바로 제가 생각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대표이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넘겨줄 거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를 사내이사로는 남아 있을 수는 있고, 아니면 이제 사회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이제 등기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풀타임으로 출근하는 상근 임원이 아니라 똑같이 뭐 회장님이라는 직책을 부여하더라도 일주일에 지금 어쨌든 실질적인 이제 운영은 어쨌든 나이를 봤었을 때 아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해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회장님으로 물러나시고, 그다음에 이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슬 은퇴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나이도 되셨긴 하니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그런 재원으로 아버지의 퇴직금을 한번 정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비상근 임원이어도 직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도 나가고 사대보험료도 지급을 직장 가입자로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그 임원 소득 보상 플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회사가 이걸 딱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대표님이 뭐 10년 뒤에 퇴직한다 그랬을 때 퇴직금 계산해갖고 그때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인데, 그게 아니라 올해 2023년도에 만약에 이 대표님의 퇴직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올해에 이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큰 비용이 생기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지금 아들한테 증여나 뭐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건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회사가 아버님의 주식을 저희가 자기 주식 취득, 그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순이익이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된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을 회사가 증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여를 받으면 이제 회사는 아시겠지만 과표가 2억 원 미만일 때는 지금 9% 법인세를 내는 거고, 과표가 이제 뭐 2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9%뭐 지방세까지 하면은 이제 20.9%가 되겠지만, 비교를 해서 자녀한테 아버지 주식을 증여를 한다거나 매매를 하는 것보다 회사의 자기 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어쨌든 증여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비용이 많아서 그 증여이익을 확 줄이면 과표가 2억 원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의 법인세만 내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지분은 없어지겠죠. 자,
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아까 50 몇 프로, 7%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주식은 아직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가족 주주니까 전혀 뭐 가족 외에는 아버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올라갈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의 실질적인 의결권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75%인가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아버지 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실제로 그 주식을 증여를 받거나 양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아들이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어머님에 대한 지분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굳이 이거를 증여나 양도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그냥 계속 자기 주식을 증여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0 몇 프로인 자녀가 100%의 의결권으로 회사를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기업 사이즈, 주식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을 때 충분히 이 카드만으로도 100% 아들이 회사를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자기 주식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아들의 뭐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한테 그거를 이제 일부를 뭐 배당을 한다거나 지분을 조금 나눠준 다음에 뭐 초과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또 핵심 인재 직원들한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인센티브라든가 상여금으로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익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들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익 소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들고 있어서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자기 주식 증여라는 것도 퇴직금 아버님 거를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익이 자기 주식 증여니까 이제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기는 건데 비용이랑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세가 같은 해에 일어난다 그러면 상세가 되기 때문에 과표가 2억 원대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10% 법, 9% 법인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조금 쌈박한 그런 방식으로 이 가업에 대한 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상속세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나오죠. 상속 및 가업 승계. 그래서 가업 주식에 대한 거는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나머지 금융, 부동산 자산, 뭐 채무 자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현장에서도 바로 다 이제 상속세 계산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우자 2차 상속까지도 세금을 고려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나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또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면은 이제 배우자 2차 상속에 대한 이제 이렇게 상속세 분세까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이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류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는 이 대표님의 다른 개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법인을 온전히 100%다 아들한테 지금 넘겨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따님들의 유류분을 침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싸우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식 가치만 이건 반영을 해봐서 정확한 건 아니고 다른 이 대표님의 이제 상속할 만한 자산들을 아까 거기 입력을 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주식만을 감안을 했었을 때 보면 특정 자녀한테 몰아서 줄 수 있는 이 주식 가치는 9억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제 상속세 우리 대표님의 아까 지분이 20 몇 %잖아요. 그 상속세 과세가액은 주식만 반영을 했었을 때 이제 1억 4천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1억 4천 정도 아니 14억 정도인 거죠. 그래서 14억이 이제 배우자한테도 가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배분을 안 하고 거의 이걸 100% 아들한테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따님이 지금 한 명이 있다. 지금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원래는 따님한테도 최소한 유류분을 침해를 안 하려면 2억 원어치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100% 줬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아들한테만 가는 주식 부분이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따님이 나중에 유류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 또 이게 저희가 지분을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의 이 부분은 딸한테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회사 주식 가지고 나중에 대표님 사후에 싸우네 마네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아들한테 주식을 주는 것보다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게 돼서 지분은 사실은
아들이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주주로 있는 거거든요. 이건 증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증여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분율로 온전히 다른 주주가 없다 그러면 아들이 100% 의결권, 회사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 유류분의 문제에서도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50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를 3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한데 마지막 3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 지금 신청해 주신 분이랑 따로 또 좀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컨셉만 좀 말씀을 드리면 3번째 케이스는 이분도 역시 이제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한 회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으신 게 뭐냐면 지금 해당되는 이 대표님이 있으신데 요 신원땡 요 대표님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요 분의 아드님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 대표님 나이가 이미 이제 73세인 거고 유먼땡 또 공동대표가 하나 더 있더라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주로는 이 신먼땡 대표님이 100%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보이면은 외관 기업으로서 회사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크고요. 그래프도 예뻐. 이 회사는 안정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고 잘 대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야. 근데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아들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안 넘기고 뭘 했어? 라고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이제 신청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아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못 맡기니까 지금 회사를 계속해서 아버지가 100%를 들고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M&A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회사의 수익성이나 아니면 이 업종에 대한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건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보여지는 숫자 그리고 아들한테는 넘기기에는 대표님이 지금 못 믿어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었을 때 승계자에 대한 거를 아들을 점지하고 아들을 정해놓고 이거 승계하겠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 대표님 나이는 지금 적지 않으신 상태이고 근데 회사는 원래는 좋을 때 매각을 하거나 이런 인수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대표님은 그거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좀 진행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서 회원분과 좀 진행을 M&A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단편적으로는 해봤고요. 두 번째 또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그 신이익 소각 부분이 있었어요. 좀 넘겨가 볼게요. 신이익 소각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이 35억이에요. 그쵸?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자본금이 35억인데 심지어 우리 대표님이 100% 다 가지고 있네요. 너무 좋죠. 다 가지고 있고요. 미처분이익인 경우는 뭐 엄청난 회사고 심지어 회사의 현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본금 35억 원의 숫자는 그대로 맞추면서 정말 20억 뭐 몇십억을 신이익소각, 액면가로 이익소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주주가 없으니까 대표님 것만 이익소각이 되겠죠? 뭐 부채 비율도, 왜냐면 또 이익소각하면 부채 비율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채 비율 자체도 낮으니까 외감이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 부분을 대표님이 상당히 꽤 큰 금액을 세금 없이 이렇게 개인화를 할 수 있는 카드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익 소각을 활용으로 혹시나 개인화 니즈가 있으신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회사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 개인으로 분산을 해서 왜냐면 이 회사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개인화를 해서 뭐 상속세 지원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6월에 저희가 라이브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상담 신청은 저희 시오 파트너 유료 회원들만 가능하시니까 또 미리 이런 식의 대략적으로라도 방향성을 잡는 좀 자문을 구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저희가 또 공지 나갈 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주실수록 제가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